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자 기능사 필기시험 예상 문제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상 문제 1회차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대 잡종 품종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대 잡종 품종을 주로 이용하는 작물은 그랬습니다. 벼, 보리, 콩, 옥수수. 예, 잡종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대 잡종을 사용하죠.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옥수수입니다. 네, 답은 옥수수인데요.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잡종 강세. 잡종이 생육과 번식력 등에서 양침보다도 우수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잡종 강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 가운데서 혈연이 먼 것들 사이의 조합일수록 잡종 강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잡종 강세는 제1대 F1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잡종 세대가 거듭됨으로써 점차 그 강세의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MO17이라는 잡종과 B73이라는 잡종이 있습니다. 다 열세하죠. 그런데 이 두 잡종 간의 교배를 했더니 제1대에서 F1에서 이와 같이 우량 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종 강세는 1대 잡종에서 가장 우세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입니다. 수수, 해바라기,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데서 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있지만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잡종 강세 제1대에서 가장 우세한 품종으로 사용되는 것 그러면 옥수수입니다. 다음 중 종자 소독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선 종자 소독 방법이라는 것에 드는지 범주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태양열 처리를 제끼신 다음에 종자 소독 방법 중에서 물리적 방법도 있고요. 화학적 방법도 있고 생리적 방법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주로 화학적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액체 처리입니다. 온탕 처리나 건열 처리는 물리적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종자 소독 방법을 좀 해설해 보겠습니다. 파종 전에 종자를 소독함으로써 종자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또 생육 후 발생하는 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종자의 발화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자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소독 방법은 화학적 방제, 아까 액체 처리법이었죠. 농약이라든가 이런 화학 재료를 희석해 가지고 침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물리적 방제, 냉수 온탕 침법, 냉수와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침전을 시켜가지고 발화율을 좋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열 처리, 종자 내의 바이러스 불활성에 유리한데 60 내지 80도씨에 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종자의 외피가 두꺼운 경실 종자, 딱딱한 종자죠. 휴면을 타압하는 것, 그 잠자는 것을 타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피에 상처를 입힌다. 종자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한다. 원액의 황산에 오래 담가둔다. 고온 처리와 변온 처리 방법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것이 다 휴면 처리 방법으로, 휴면 타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찍는다면 그렇습니다. 원액의 황산에 오래 담가둔다라는 것이 틀렸는데요. 원액이 아니고 이제 95% 정도의 그렇죠. 농황산에다가 1시간 정도 담가두는 것. 그래서 오래라는 표현도 틀렸고요.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잠깐 담가두는 거 이렇게 해서 수면 타파 방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의 휴면을 봅시다. 잠자는 것인데요. 외관상 성숙한 종자, 또 후숙기관을 종자, 견고한 종자. 그래서 마땅히 뿌리면 싹이 나야 될 종자가 발화에 필요한 예적 조건이 부여되었음에도 갖춰졌음에도 일정 기간 발화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것을 종자의 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휴면의 의의가
불량 환경에 대한 자기 생명의 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자는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실종자에 대한 수면 타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 껍질이 단단한 이런 종자를 잠을 깨워서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종피 파상법입니다. 즉, 그 딱딱한 껍질에다가 상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계적 방법도 있고 화학적 방법도 있어요. 기계적 방법에 의한 경피 파상은 뭐 모래와 석고를 절구에 가볍게 찧어서 경피 파상을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화학적으로 농황상 처리법, 경실 종자를 농황 약 95% 정도에 1시간 정도 담궈둬서 그렇죠. 경피에 파상을 입히는 거예요. 종피에다가. 또 온도 처리법으로 건열 처리법도 있고 수열 처리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상처를 입혀가지고 싹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잠을 깨우고요. 정피의 휴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자, 정피는 왜 잠을 자냐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수성 정피, 정피의 기계적 저항, 산소 불투과 정피, 미발달된 폐. 정답도 찍으면요. 그렇죠. 투수성 정피는 아니죠. 불투수성 종피, 즉 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딱딱한 껍질을 막고 있어요. 물이 통과되거나 공기가 통과되면 싹틀 때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수면에서 깨게 되겠죠. 그래서 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도록 껍질이 보호하고 있음으로 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휴면 원인이죠. 휴면 원인이 되려면 투수성 종피가 아니라 뭐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불투수성 종피가 돼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정피가 기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를 공기나 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또 산소 불투과 정피, 산소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휴면하는 것이죠. 미발달된 배도 마찬가지 휴면 원인이에요. 아직 후숙하는 기간이 남았거나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경실이란 정피가 수분의 투과를 저해하는 딱딱하게 돼서요. 불투성으로 인해서 장기간 발하지 않는 종자를 말하고 이러한 경피의 껍질의 불투수성이 종자가 휴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수성 종피라는 것은 그렇죠. 휴면에서 오히려 깨게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중 종자의 발화 촉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베렐린의 종류는 답부터 찍겠습니다. GA3입니다. 자, 지베렐린은 GAS인데 지베렐린은 줄기 신장, 발화, 휴면, 꽃의 개화 및 성장, 잎과 과일의 노화 등 식물 생장을 조절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지베렐린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화 촉진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화 촉진물에서도 GA3라는 이 지베렐린이 가장 그 발화 촉진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지베렐린 외에도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 옥신, 질산칼륨 이러한 것 등등이 다 발화 촉진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종자는 발화에 필요한 양분을 어디에다 축적하는가에 따라서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로 나뉘는데 배유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자, 배젖이 있는 종자가 있고 배젖이 없는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유종자라면 배젖이 있는 종자.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 이건 주로 곡물류에 있습니다. 외떡잎식물 곡물류에 많아요. 배유종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배유종자를 볼게요. 배에는 어린 잎, 줄기, 뿌리 등 모든 조직과 생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배유 종자는요, 종자의 배젖이 없는 종자로서 배와 종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배유 종자의 발화에 필요한 영양분은 떡잎과 같은 배의 일부 기관에 저장되고 있고 떡잎이 다육질로 비유화되어 있어요. 콩과 호두나무과 등에서는 다 뭡니까? 무배유 종자입니다. 주로 쌍떡잎 식물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죠. 이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배유 종자고 이것이 배유 종자예요. 자, 배유 종자에는 배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배유죠. 이 부분이. 그리고 무배유 종자에서는 이 부분이 배유처럼 생겼지만
이 부분이 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콩나물이 나게 되면 보시면 잎이 둘로 쌍둥이로 이렇게 나게 되죠. 예, 특별히 다른 배유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배유 종자, 이 왼쪽 것이 무배유 종자고 이것이 배유 종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무배유 종자와 배유 종자를 보셨죠? 그러면은 이 그 양분은 주로 무배유 종자에서는 이 떡잎이 되는 부분에 저장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줄기라든가 뿌리라든가 쪽으로 양분을 보내주게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종자의 발화에 가장 효과가 큰 파장은 종자의 발화에 가장 효과가 큰 파장은 이건 뭐 외우시는 길밖에 없어요. 670 나노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빛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봐보세요. 그 파장이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이 부분을 위로 넘어가면 뭐갑니까? 적외선이고요. 이 밑으로 가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이 가시광선이 있는데 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무지개 색깔이죠. 예, 이 중에서 그렇죠. 발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이 부분. 예, 빨간색 즉 적색광 부분에서 66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의 건데 가장 발화를 촉진시키는 그 파장대가 어디냐면 670 나노미터인 이 부분이에요. 670 나노미터. 이 그림과 함께 적색광에서 가장 발화를 촉진하는데 그 적색광 중에서도 670 나노미터 정도에서 가장 촉진된다. 그리고 700 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억제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670 나노미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종자의 퇴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퇴화. 퇴화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뭔가 생리적 기능이 약화된 것이죠. 정자로 말하면 뭐예요? 발화가 잘 안 된다든가, 발화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건실하지 못하다, 수확량이 적다, 이런 건 다 퇴화가 돼요. 자, 정자가 퇴화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정자의 저장 상태에 따라서 퇴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상태로 맞습니다. 직물의 종류에 따라 퇴화의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정자가 퇴화되더라도 생리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생리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늙고 노쇠하는 것 같은 경우니까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의 퇴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어떤 품종을 계속 재배하면 한 곳에서 계속 재배한다 이러면 그 연수가 경과하는 동안에 점차 생산력이 감퇴하는 경우가 있다. 본래는 생산력이 우수하던 종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F1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보니까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으로 퇴화해서 그 씨를 갖다 심으면 이제 예, 성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확량도 떨어지고 이런 걸 가리켜서 종자의 퇴화라고 한다. 이 퇴화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그렇죠. 호흡이 감소해요. 그리고 효소 활성화도 감소하고 발화율이 저하되고 발화 조건 감소 등이 있다. 자, 종자 퇴화에 대해서 대책은 뭡니까? 그렇죠. 격리 재배를 해서 자연 교잡을 방지해 주는 것. 또 이형 종자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낙수를 제거하고 체종포의 변경 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퇴화의 대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단명 종자로만 나열된 것. 자, 종자를 보면 단명 종자, 상명 종자, 장명 종자. 그래서 명이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수명이 수명. 종자로서의 수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이냐 이거예요. 예. 어떤 것은 1 내지 2년이기도 있고요. 어떤 것은 3 내지 5년도 있고 어떤 것은 5년 이상도 있어요. 1 내지 2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단명종자라 그래요. 예. 이게 1 내지 2년이 지나면 종자로서의 효용은 없는 거예요. 심어도 싹이 안 나니까. 3 내지 5년은요. 우리는 이걸 상명종자라 말하고 5년이 넘는 것을 우리는 장명종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단명종자로만 나열된 것은 양파와 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단명종자예요. 1 내지 2년이 지나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와 파, 단명종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종자의 수명. 종자가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즉 싹을 틔울 수 있는 기간을 종자의 수명이라고 하는데
일반 실내 저장의 경우 종자 수명은 절대 단명 종자 1, 2기 2년, 상추파, 양파, 고추, 당근, 콩. 자, 어떤 것이 단명 종자고 어떤 것이 상명, 중명, 장명이냐 이거 참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에, 삼겹살 넣고 쌈 싸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추 위에다 파 놓고 양파 얹고 고추 얹고 뭐 메밀순도 얹고 그래가지고 쌈 싸먹는 거. 다른 거 들어가지 말고요. 상추, 파, 양파만 넣으시고 고추 좀 넣으시고 이렇게 정도. 이게 단명종자다. 주로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단명종자 쪽으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장명종자를 한번 봐두시면 오이, 배추, 가지, 사탕무, 비트, 토마토, 수박 주로 껍질이 경실종자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든 장명종자는 이런 것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10번입니다. 정자의 발화시 전분은 가수분해에서 어떠한 가용성 물질로 변화되는가? 전분이 가수분해 하면 뭐가 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메가당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가수분해되면 메가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 외워두십시오. 10번에 4번. 정자의 발화시 전분은 산화요소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되면은 메가당이 됩니다. 정자의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아까 좀 봤죠? 효소 활성이 저하되고 호흡이 저하되고 유리지방산이 증가됩니다. 정자 침출액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죠. 그러므로 3번이 틀린 거예요. 정자 침출액의 감소라는 건 정자를 어떤 액체 속에 넣었을 때 그 액체가 얼마만큼 정자 속으로 투과해서 들어오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정자 자체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을 막을 힘도 별로 없고 또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쉽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태화 증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정자의 태화 증상에는 호흡 감소, 효소 활성화 감소, 발화율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성장의 발육 저하가 일어나고 저항력도 감소하고 수량도 감소하고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정자 침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가 아니라요. 비정상 노동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태화 증상입니다. 그러면 태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침출액의 니하드린 발색 검사라는 거예요. 니하드린이라는 아미노성계의 이 색소를 색소에다가 이 씨를 침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색소가 얼마만큼 씨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 발색 검사로 알아보는 거예요. 태화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그렇게 해서 이 종자는 태화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즉 많이 침출될수록 태화가 된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에, 세포가 내용물이 많이 누출된다. 어떻게 세포막이 헐거워져 가지고요. 세포막이 건전해서 아미노세나 단백질 등의 세포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포막이 느슨해 가지고 막을 힘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힘도 없고 들어오는 걸 막을 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태화된 종자다. 그래서 그렇죠. 린 한이들이라는 발색 그 아미노산 계열이 얼마나 침투했느냐. 그래서 침출이 증가하면 태화가 더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는 종자가 성숙한 후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재의 위치가 종자의 뒷면에 있는 종자는 재는 뭡니까? 배꼽이죠. 배꼽. 배꼽 결자입니다. 이 종자의 배꼽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재예요. 그런데 재의 위치가 종자의 뒷면에 있어요. 밥부터 찍으면요. 그래서 콩을 보면 그 뒷면에 배꼽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재가 뒷면에 있는 거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콩이다. 그러니까 종자의 끝에 재가 있는 거, 배추, 시금치, 기부 아랫부분에 있는 거, 상추, 쑥갓. 종자의 뒷면에 있는 거, 콩.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콩의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배꼽 부분이 이렇게 있죠. 예. 여기로 이 동화산물 전류가 이제 모체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에 붙은 흔적으로 동화산물 전류의 통로이며 식물에 따라 모양과 색이 다양하다. 자, 제가 종자 끝부분에 있는 거 배추와 시금치, 기저부에 있는 거 상추와 쑥갓, 뒷면에 있는 거 콩. 이해가 되셨죠? 자, 종자 발화에 미치는 온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일 수 있는 온도를 이건 답이 보이죠?
그런 온도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예, 발화의 최적의 온도죠. 최적 온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리적으로는 성숙하였지만 형태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로 모주 어머니의 그 나무로부터 종자가 떨어져서 차츰 분화한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종자로 성숙하는 거. 자, 얼른 보면 이게 완숙되지 않은 종자 같은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으면 잘 난단 말이에요. 이게 형태적으로 미숙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그 모체로부터 떨어져서 종자로서 성숙하는가?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후수가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떨어졌지만 이미 생리적으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후숙하는 겁니다. 이 종자의 놀라운 힘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후숙이라고 합니다. 그 후숙은 미숙한 배를 성숙시키는 것으로 이걸 추가적으로 숙성된 것이다. 라고도 하고 후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그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종자의 후숙. 어떤 식물에서 생리적으로는 성숙했어요. 근데 형태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로 어머니 나무, 모주로부터 종자가 떨어지거나 전혀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덩어리로 모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차츰 분화한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종자로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후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화곡류의 종자는 15 내지 20도씨의 온도에서 1, 2개월 저장하면 최대의 발효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일종의 후숙입니다. 15번입니다. 종자에는 전분, 지방, 단백질의 세 가지 양분이 저장 양분이 들어있다. 다음 중 전분의 종자인 전분. 그러면 주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거 공유. 그러면 그렇죠. 벼죠. 전분 종자인 것은 그러면 벼입니다. 전분 종자. 저장 물질로서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자로서 벼, 보리, 옥수수, 초, 옥수수 등의 공유. 이런 건 전분 종자이다. 무시 400립으로 발화 시험을 했더니 정상묘가 360개고 비정상묘가 16개고 불발화 종자, 아예 시도 안 난 거, 싹도 안 튼 것이 종자가 24개였다. 이때 발화율은 얼마이겠느냐? 자, 정상묘 360을 뭘로 나눕니까? 그렇죠. 예, 총, 립수 4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 9, 36, 90%네요. 예, 발화율은 90%가 낮다는 거예요. 400립 중에서 360립이 낮으니까 그렇죠. 비정상묘도 제대로가 아니죠. 정상묘를 예, 총 립수로 나눠주면 발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90%가 되겠네요. 단자엽 식물에 속하는 것은 단자엽 식물이 뭡니까? 외떡잎 식물이죠. 예, 외떡잎 식물이 주로 많은 것이 어떤 겁니까? 공유입니다. 그리고 쌍떡잎 식물이 주로 많은 것은 콩류라든가 호두나무라든가 예, 콩오이 단풍나무 이런 것은 예, 쌍떡잎이죠. 그래서 단자엽 식물, 즉 외떡잎 식물 그러면 주로 콩류, 보리입니다.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은 단자엽, 외떡잎 식물입니다.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아까도 좀 봤죠? 문제는 예, 약재 소독, 자외선 처리, 생물학적 처리, 태양열 소독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종자 소독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약재 소독전은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이었고요. 자외선 처리로 바이러스 등을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기랑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자 소독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화학적 방제 주로 다이아지논이라든가 이런 그 약재가 있죠. 그다음에 트리플루라든가 페니트로티온 뭐 이런 것들로 소독을 하는 것이 있고요. 물리적 방제 아까 봤죠. 냉온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도 CI 냉수에서 6시간, 24시간 담가뒀다가 50도 내지 55도의 더운 물로 또 옮기고 이렇게 했을 때 키다리병이라든가 비세균성 알마름병이라든가 입마름 선충병 등의 방제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건열로
종자 내 바이러스 불활성에 유의하고 60 내지 80도씨 정도에서 열을 쪼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는 기랑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이 종자의 소독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채소 종자 체종에 가장 알맞은 시기는, 자, 채소 종자는 어느 시기에 가장 알맞나요? 그렇습니다. 채소는 갈수기입니다. 곡류는요, 황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소 종자는 체종에 가장 알맞은 시기가 갈수기다. 그래서 종자의 송식미 체종을 보면 종자는 그래서 배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 배에다가 양분을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성숙하는 단계로 이렇게 해서 종자가 성숙 단계를 다가가게 됩니다. 종자의 성숙 단계는 건조되어서 10 내지 20%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게 된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종자의 기저부에는 코르크층이 형성되고 종자의 색이 변화돼서 생리적 성숙기의 기준이 됩니다. 엽록소는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대유의 물리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곡류, 즉 곡물이나 두류 등의 종자는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어린 유숙기를 거쳐서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고숙기는 뭡니까? 말라 삐뚤어진 것 같은 깜깜하게 말하는 이 단계로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채수류 등 십자화 식물은요, 백숙기, 그 다음에 녹숙기, 갈숙기, 백색의 단계에서 녹색의 단계, 그 다음에 갈색의 단계, 그 다음에 고숙기 단계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둘에 보면 채수류 등은 갈숙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곡류 중에서는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곡류와 십자가 등의 최종 적기를 보면은 언제 씨를 받는 게 가장 좋냐? 화곡류는 황숙기, 곡류는요, 채수류는 갈숙기가 최종을 하는데 씨를 받는데 가장 적기다. 그래서 곡류는 황숙기, 채수류는 갈숙기. 그렇게 외워두십시오. 전 중량 5g, 순정 종자 중량 4g일 때 순정 종자율은, 그러니까 순정 종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질이 우수한 그 씨앗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 중량 5g 중에서 쓸만한 씨앗이 우수한 종자를 보니까 4g이에요. 그러면 순정 종자율은요, 그렇죠? 품종이 우수한 이 종자를 전 중량으로 나누게 되면요, 80%가 되겠습니다. 80% 정도가 쓸만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순정종자, 이종이나 품종 외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자로서 품질이 아주 높은 순수한 씨, 이걸 순정종자라고 그러고요. 순정종자율이라는 것은 순정종자 중량, 여기서 말하면 4g이죠. 이걸 전중량, 여기서 말하면 5g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80%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정종자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